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이 안 오는 김에 제가 겪은 갑상선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갑상선의 증상이 어떤지, 그리고 진단을 받기까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갑상선은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으로 나뉘는데요. 알기 쉽게 사람들은 저하증을 살찌는 병, 항진증을 살 빠지는 병이라고 알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갑상선은 원래 병명이 아니고 목에 있는 갑상선 그 부위를 명칭하지만 지금 그냥 편하게 증상에 대해 갑상선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갑상선은 이제 유전이 큰 질환인데요. 저희 엄마가 갑상선 저하증이셨고 오랫동안 약을 드시다가 결국 암이 되어서 수술을 2번이나 하셨어요. 일단 갑상선은 수치가 불안정해서 약을 먹다가도 정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생 약을 먹으면서 수치를 조절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평생 동반해야 되는 병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약을 먹어서 조절이 되는 병이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또 더군다나 보기에는 티가 크게 나지 않는 그냥 나태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일단 제가 이 병이 시작된 건 낳고 잠을 못 자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산후조리 때 미역을, 원래 미역을 좋아했었고 맛도 있고 하니까 모유도 잘 돌라고 정말 많이 오랜 기간 먹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영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역 같은 해조류 과다 섭취하지 않기. 그리고 1년간 예민한 아이를 케어하느라고 잠을 정말 못 잤어요. 그러면서 깊은 숙면을 못 취하는 거죠. 남편이 같이 해줄 수 있지만 일하고 와서 또 자는 남편을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깨우기도 뭐하고 해서 온전히 1년 동안 육아를 혼자 하느라고 잠을 진짜 못 잤고, 2번째는 잠을 정말 잘 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돌이 지나고 이제 조금 살만하다 싶은데 몸이 안 돌아오는 거죠. 애기 키우느라고 피곤해서 그렇겠지. 이 병이 원래 피곤, 과로 이런 것들이랑 좀 헷갈립니다. 3번째, 피검사 주기적으로 하기. 갑상선은 피검사로 간단히 진단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체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몸은 진짜 정직해요. 센서 같다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몸을 돌보지 못하면 바로 신호가 옵니다. 근데 우리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육아를 어떻게 쉽니까? 제가 그렇게 진단받은 병은 갑상선 항진 그레이브스 병입니다. 그레이브스? 처음 들어보는 병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저하증으로 살을 못 빼고 항상 60kg대여서 속상해 하셨는데 단순하게 처음에는 항진증이니까 살이 안 찌는 거 좋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약을 안 먹을 때 하는 얘기고요. 약을 먹어서 다시 호르몬을 조절하면 찌기도 하더라고요. 이 병이 참 귀찮은 게 처음에는 1개월에 한 번씩, 그 다음에는 2개월, 3개월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피검사를 해서 수치에 따라 약을 조절해야 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고 1년치 처방을 받고 1년 동안 병원을 안 와버리면 그 사이에 내 컨디션과 내가 받은 스트레스에 따라서 내 수치가 어떻게 달라진지 이제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럼 2번째는 미루지 말고 병원에서 오라는 대로 진료, 처방을 잘 받는다 입니다. 이 병이 처음에는 조절이 될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처음에 잘 잡아놓으면 또 다시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마지막 5번째는 절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100의 스트레스를 온다고 하면 그 100을 내 몸으로 다 흡수하지 말고 좀 50은 쳐낼 수 있는 나만의 방패, 나만의 무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이더라도 내 정신력에 따라 그것을 온전히 다 받기도 하고 조금 뱉어낼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조금은 흘려보내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답답한 거, 저는 침이 안 삼켜지는 그 기분이 정말 너무 싫었어요. 침을 계속 넘기고 넘겨도 다시 올라오는 기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래가 낀 줄 알고 이제 이비인후과를 많이 찾아다녔는데요. 진료를 해봐도 목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그러니까 선생님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가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알고 보니 이제 갑상선이 커지죠. 그 안쪽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커지니까 그 침이 넘어가는 기도라고 해야 되나? 그 관이 좀 눌려서 좁아졌겠죠. 그 관이. 그래서 넘어가는 것처럼 다시 올라오는 증상이 그 좁아진 관을 통과할 때 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신경이 쓰이면 정말 정신병이 걸릴 것 같은 그 정도로 정말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 증상이 진짜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 두 번째, 계속 배가 고픈 느낌이 들고 허기가 집니다. 이거는 가짜 배고픔이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근데 이제 호르몬이 고장났다는 건 뇌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뭐가. 그래서 먹고 돌아서면 또 허기지고 또 허기지고, 그러니까 속은 계속 안 좋을 테고, 속이 안 좋고 허한 느낌이 오면 동반되는 건 바로 3번 구취입니다. 소화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면 바로 이제 구취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참 신경이 쓰이면서, 그러니까 인간관계 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나도 알고 있고 나랑 대화하는 상대도 알고 있지만 이게 서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내가 이런 병이 있고 지금 이런 질환이 심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굴뚝 같지만 차마 말이 안 나오고, 말할 때도 이제 소심하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대화를 피하게 되기도 하고 진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바로 이 구취입니다. 네 번째, 증상이 더 심해지면 이제 눈으로도 올라오는 거예요. 안압증이라고 해서 눈의 압이 높아지는 거죠. TV에서 갑상선 환자인 탤런트들이 이제 가끔 나오는 걸 보면 눈이 앞으로 쏟아질 듯하게 나와 있고 충혈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보는 사람도 되게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죠. 눈이 튀어나오는 거는 이제 외모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갑상선 환우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환우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안압인데, 안압 수술에 대해서 고민하고 수술에 대해서 후기를 공유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저는 눈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지만 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그리고 눈에서 피가 나는 것 같은 충혈이 한 6개월 정도 계속 그 증상을 달고 살았는데, 이건 정말 내일 눈 뜨는 게 너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이제 저는 해외에 살고 있어서 더 답답했고, 신촌 세브란스 안과에 미리 이제 예약을 해서 방학 때 한국에 들어간 다음에 진료를 받았는데 뭐 따로 이상이 있진 않다라고 해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좀 더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많이 빠진다. 그리고 손발톱에 힘이 없고 새로 줄이 생긴다. 발랄해 보이고 싶어도 이미 눈은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동태눈 같다 싶을 정도로 눈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손발톱에 영양이 없어지고 머리카락에 영양이 이제 다 빠져나가면서 푸석푸석한 머리카락에 손톱에 세로 줄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보면은 세로 줄이 있죠. 세로로 줄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일아트를 하러 가도 이 세로 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거를 매니큐어로 바른다고 해서 가려지지도 않는 내 손톱을 볼 때 이제는 모든 어떤 내 증상들이 다 가려질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좀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사람은 머리빨이 참 중요한데 숱없고 부시시한 초라한 내 머리를 볼 때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심장이 벌렁거린다. 정말 심장을 나대지 말라고 혼자 말을 할 정도로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그 심장 소리가 나한테 들릴 정도로 엄청 뛰는데, 활동하는 낮 시간에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밤에 자려고 고요한 곳에 이제 누우면 심장 소리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건 바로 일곱 번째 불면증입니다. 이게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잠을 잘 자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앞서 말한 갑상선의 모든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불면증에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삶의 질이 바닥인데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을 나에게 계속 하게 되면
8번째, 우울증이 같이 동반되는 거죠. 저는 10년 동안 약을 먹었어요. 약은 바로 이건데 메티마졸. 이제 피 검사를 해서 증상에 따라서 약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를 먹기도 하고 이걸 잘라서 반알을 먹기도 하고 증상이 좀 심해지면 한 알 반을 먹기도 하고 2알을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혀가 붓습니다. 혀가 뚱뚱하게 부으면서 치흔이 생기고 입 안에 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이 어눌해지죠. 마지막 10번째는 체취가 바뀐다. 갑상선이 있을 경우에 체취가 예전처럼 향기롭지 않고 남편 말로는 약간 병원 냄새 같은 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들었을 때 좀 충격적이었지만 그래서 좀 더 청결에 신경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을 10년 동안 먹다가 이제 해외에 살게 되었는데 의료 강국인 대한민국을 벗어나면 이제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방학마다 한국을 이제 오가면서 진료 처방을 받던 중에 코로나가 시작돼서 이제 한국에 오랫동안 못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고 스스로 컨트롤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여러 의사들의 강의를 들어봤고 완치 훈련이라는 걸 찾아봐서 공부도 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완치하는 쪽으로 바꿔보면 좋아질 수 있겠지 하는 의심보다는 있을 거야, 아니 바꿀 수 있어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고 이제 몸에 좋은 걸로 이제 먹는 것도 바꾸고 조명, 침구 같은 거를 바꾸면서 내가 잘 수 있는 환경을 바꿔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좀 마인드를 바꿨던 것 같아요. 잘 되겠지 뭐, 이까짓 거 뭐 괜찮아, 안 되면 어때, 하기 싫으면 잠깐 미뤄도 돼, 안 하면 어때, 대인관계 스트레스 받지 마, 안 맞으면 너랑은 아닌 거야, 억지로 연결하려고 하지 마, 누구의 행동이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바쁜가 보지 뭐 하고 넘길 줄 알아야 너는 이 병과 이별할 수 있어. 2년 동안 마인드를 바꿔보니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수치가 좋아졌어요. 약에 의존하던 예전보다 지금 더 건강하게 에너지 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약을 안 먹고 피검사 수치가 괜찮다고 해서 완치라고 보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있죠. 이렇게 저렇게 3개 정도, 저렇게 이렇게 2개 정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잠이 안 와서 이러고 있잖아요. 하지만 완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갑상선으로 삶이 괴로운 분들 많으시죠? 우리 같이 이겨내요. 갑상선 이겨내서 이 좋은 세상 더 즐겁게 살아봅시다. 저는 그럼 잘게요. 안녕히 계세요.